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화물 운송 종사 자격시험 2025년 26년 시험 대비형입니다. 기출 및 예상 문제로서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럼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사용신고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죠? 특수자동차하고 2.5톤 초과 화물자동차, 이것이 신고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셋은 특수자동차에 해당되고 2톤의 화물자동차, 그래 여기가 틀렸죠. 2.5톤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란 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구통을 정하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되는 대상인 화물자동차에서는 특수자동차와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다. 특수자동차란 군안형, 견인형, 특수용도형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제가 아까 초과라고 그랬나요? 수정합니다.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 이러한 특수자동차에다가 최대 적재량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시도지사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 2번입니다.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람과 특별검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 그래서 준수사항 위반, 그 다음에 특별검사 대상자,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시간은 몇 시간이냐는 겁니다. 8시간이죠. 그래서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특별검사 대상자라는 것은 중증 이상의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몇 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냐면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운수 종사자 교육 시간은 원래는 4시간입니다. 4시간인데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반드시 이걸 지키세요 하는 그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또는 특별검사 대상자라는 건 이런 사람들이죠. 중증 이상을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로서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별검사 대상자입니다. 이 특별검사 대상자와 운수 종사자는 교육시간이 8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운수종사자 교육시간은 4시간인데 이 사람들은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그 다음에 특별검사 대상자는 교육시간이 8시간입니다. 문제 3번입니다. 4톤 초과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그러면 범칙 금액이 얼마입니까? 중앙선 침범은 범칙 금액이 그렇습니다. 7만 원입니다. 중앙선 침범 범칙금은 7만 원입니다. 그래서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갓길 통행, 이러한 4톤 초과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7만 원,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6만 원. 여기서는 4톤 초과라고 그랬기 때문에 7만 원이 되겠습니다. 4톤 이하 화물자동차라고 그랬으면 얼마가 되겠죠? 6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만 원, 7만 원입니다. 어떤 경우에 중앙선 침범이나 갓길 통행. 문제 4번입니다.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의 시야의 범위는, 이것을 180도라고 이렇게 보면 시야의 범위가 정상적인 사람이 몇 도입니까? 그렇습니다. 180도에서 200도입니다. 이 정도를 볼 수 있는
양안으로 이 정도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80도에서 200도입니다.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의 시야의 범위 180도에서 200도입니다. 자동차의 진동 중에서 좌우 진동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좌우로 진동하는 거 롤링이죠. 피칭은 앞뒤로 진동하는 겁니다. 바운싱은 위아래로, 요잉은 후부, 뒷부분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거, 이걸 요잉이라고 하죠. 그래서 좌우로 흔들리는 것은 롤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자동차의 진동 중 좌우로 흔들리는 것, 진동하는 것을 롤링이라고 한다. 피칭은 앞뒤로 진동하는 것이고 바운싱은 상하 진동, 요잉은 차체 후부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문제 6번입니다. 가속 페달을 힘껏 밟는 순간 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경우로 고장이 의심되느냐 하는 거죠. 가속 페달, 즉 악셀레터를 확 밟았더니 끽 합니다. 어떤 소리죠? 그렇죠. 펜벨트의 마찰음이죠. 펜벨트뿐만 아니라 다른 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벨트가 이완돼 가지고 느슨해 가지고 그 휠하고 사이에서 마찰음이 들리는 거죠. 여기서는 벨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럼 펜벨트가 되겠죠. 가속 페달 엑셀레이터를 밟았더니 끽 하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벨트에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펜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벨트가 느슨하게 이완되어 있다 그러면 폴리와 이 사이에 미끄러짐이 생겨가지고 마찰음이 있겠죠. 그래서 벨트가 되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철도 선박과 비교할 때 트럭 수송의 장점은? 트럭 수송의 장점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원리는 좀 생각해야겠죠. 첫째, 철도나 선박은 어떻습니까? 철도나 선박은 우선 많이 실을 수 있다. 많이 싣다. 그러니까 많이 실으니까 수송비는 적게 들 것이고 공해와 에너지 문제는 적겠죠. 그 대신 소위 말해서 이걸 싣고 문화까지 배달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간이역이라든가 어떤 간선도로 쪽에 내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것을 싣고 이제 뭐 배달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짐을 내렸다 풀었다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장도 단단히 해야 되고요. 자, 그렇게 보면 철도 선박과 비교할 때 트럭 수송의 장점은 수송 단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적게 싣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게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되겠죠. 수송 단위가 작습니다. 작으니까 매연도 많이 나올 것이고 교통 정체도 발생하실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단점으로 나올 겁니다. 포장이 간소화 간략화가 가능하다. 이거는 장점이 되겠죠. 한 번 실으면 문 앞에 배달해 준다든가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중간 거점이 적어지니까 포장이 간소화되고 간략화될 수 있다. 공해와 에너지 문제가 있다. 적은 물건 싣고 들락날락 하니까 매연도 많이 나올 거죠. 이건 단점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트럭 수송의 장점은 3번이 되겠습니다. 포장의 간소화, 간략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철도 선박과 비교할 때 뭐예요? 트럭 수송의 장점, 포장 간소화, 간략화. 다음, 수배송 활동의 3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결국 수배송 활동의 3단계라는 것은 뭐 저희가 옛날에 이제 배웠던 이것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plan, do, see, 그래서 PDS, plan, 계획하고, 실행하고, 검증 또는 통제 또는 분석해보는 거죠. 계획하고 실행했더니 어떤 문제점들이 있더라. 효율은 어느 정도 되더라. 이렇게 분석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실시, 통제, 이것이 수배송 활동의 3단계가 되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 근데 수배송 활동의 3단계 들지 않는 것은 판매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배송 활동의 3단계, 그러면 plan, do, see 해가지고 계획, 실시, 통제이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관성항법과 더불어 어두운 밤에도 목적지에 유도하는 측이 통신망을 무엇이라는가? 자, 이제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문제 푸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모른다 할지라도 대강 봐도 답이 뭐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들어오죠. 이 경우에 뭡니까? 관성항법이 뭔 줄 모르겠다. 측이 통신망도 뭔 줄 모르겠다. 근데 어두운 밤에도 목적지에 유도하는, 이거 뭐 알듯하다. 그렇게 잡아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GPS 아닙니까? 밤이라도 어떻습니까? GPS 켜고, 뭐 우리 핸드폰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목적지 켜고 가면 다 찾아가죠. 어두운 밤에도 목적지에 유도한다. 그 정도만 가지고도 답은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아니요. 문제를 자세히 보면 답은 다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걸 다 알려고 하면 어느 정도 복잡한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그럼 SCM은 뭐고, CALS는 뭐고, TRS는 뭐냐? 그리고 관성항법은 무엇이며 측이통신망은 뭐냐? 이거 다 알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관성항법이란 이러한 겁니다. 외부 신호 없이 가속도와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속도와 이치를 계산하는 항법 기술이다. 이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대한 그렇다. 이 정도 아시고. 측이통신망은 뭐냐? GPS가 어려운 실내 등에서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GPS는 뭐냐?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그래갖고 범지구 위치 결정 시스템. GPS라고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시험 문제가. 그래서 범지구 위치 결정 시스템이다. 또는 범지구 측이 뭐 이런 그 말이 나오면 이건 GPS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이게 범이라는 말이죠. 포지셔닝, 위치 시스템이다. 그래서 범이란 말은 지구 전체, 위치, 포지셔닝 시스템. 그래서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해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위성항법 시스템으로 최소 24개 이상의 위성으로 구성되며 3차원의 위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SCM이란 건 뭐냐? Supply Chain Management, 그래갖고 공급망 관리라는 말입니다. 공급망 관리. 그 다음에 CALS는 뭐냐? 이거는 또 다른 데서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기출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CALS는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 Cycle Support의 약자다. 무슨 말이냐면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라이프 사이클, 죽어서 없어지기까지의 어떤 지원 체계, 계속되는 지원 체계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품의 기획부터 설계, 조달, 생산, 사후관리 그리고 폐기에 이르기까지 라이프 사이클이죠. 이는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관련 기업 간에 공유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이것을 CALS라고 합니다. TRS는 주파수 공용 시스템이다. 여기서는 밤에도 목적지까지 유도한다. GPS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측이 통신망이다 라고도 하고 관성항법을 이용했다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맞춰라. 그래서 이거 하나 보고 맞추면 되겠습니다. 밤에도 목적지까지 인도한다, 유도한다. GPS다. 10번입니다. 화물이 터미널을 경유하여 수송될 때 수반되는 자료 및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화주에게 적기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답은 문제에 있다. 문제를 잘 읽어보면 답이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물이 그러니까 터미널 들어가네. 터미널 들어가고 화물 들어가네. 그래서 터미널 화물 정보 시스템이네. 그러면 맞을 것 같은데 아주 예외적으로 틀린다. 그래서 8, 90%는 문제에서 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특이하게 이대로 가서 화물 터미널 그러니까 터미널 화물 정보 시스템이다. 그러면 틀리니까 의도적으로 파악을 해 두셔야 합니다. 화물 터미널 화물 정보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은 화주, 즉 물건의 주인에게 적기 정보를 제공해 준다. 여기다 포커스를 둬야 합니다. 화주에게 적기의 정보, 어떤 정보? 내 물건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고 어디 지금 창고에 있는지 화물 정보 시스템입니다. 정답은 이 화물 터미널을 경유하여 여기다가 포커스 두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경유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이 물건 주인에게 화주에게 적기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어디 터미널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A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것이 뭐 어떻게 해서 누구누구에게 배달되는 것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배달될 예정입니다. 이 적기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 이것은 화물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나온다고 해서 터미널 바로 꼽으면 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물이 터미널을 경유하여, 터미널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경유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포커스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수송될 때 쭉 가서 포커스가 어디가 있다? 화주에게 적기의 정보, 어떤 정보? 내 화물이 지금 어디 있는지 화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운송에서 트럭 운송이 주류. 이 주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주류입니다. 뭐 술주자 이런 게 아니고 주류. 대부분이 트럭 운송인 거, 철도나 선박 운송이 아니고 대부분이 트럭 운송으로 지금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철도나 선박을 이용한 운송이 주류가 되지 않고 화물, 자동차를 이용한 물류가 주류가 됐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고속도로고 어디고 간에 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다니는 건 거의 화물 자동차입니다.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쉽게 말해서 교통정체를 좀 피하는 시간대에 화물 자동차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철도나 선박을 이용하지 않고 많이 싣고 값도 싸고 한데 이걸 이용하지 않고 화물 자동차를 이용하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철도나 선박으로는 갈 수 있는 것이 딱 몇 개의 거점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또 여기서 해가지고 1창고, 2창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또 이제 문전 배달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객 욕구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천안 여기다 내려놓으면 거기서 뭐 천안 A 창고로 가고 뭐 B 창고로 가고 거기서 다시 이제 배달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양한 고객 욕구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트럭 운송이라야 골목까지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다양한 고객 욕구를 수용한다. 맞죠? 운임의 안정화, 운임이 안정화되려면 철도나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싸고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죠. 운송 단위가 소량이다. 소량이기 때문에 철도나 선박에서는 이런 소량은 안 받습니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운송 단위가 소량이라서 트럭 운송이 이용된다. 신속하고 정확한 분전 운송까지 해줄 수 있다. 트럭 운송이죠. 그래서 트럭 운송이 줄인 원인 1번, 3번, 4번이고 운임의 안정화는 아니죠. 운임이 안정화되려면 철도나 선박으로 그렇죠?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송에서 트럭 운송이 줄인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운임의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택배 종사자의 서비스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다시 한번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다루고 있는 이번 시간에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까다로운 문제들만 제가 뒤로 뺐습니다. 그런데 다루다 보면 그냥 답을 주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한두 개 문제에서 너무 어려워서 못 풀었다 그래가지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합격할 수 있는 문제는 다 거저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요. 택배 종사자의 서비스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내가 판매한 상품을 배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배달한다. 좋은 생각이죠. 늘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도록 한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고객에게 무뚝뚝하고 사무적인 표정으로 서비스한다. 그냥 답은 보이죠. 고객에게 무뚝뚝하라.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겠어요. 복장과 용무는 단정하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킨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주는 게 한 40%는 거의 이렇게 그냥 보면 답을 맞출 수 있도록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냥 보입니다. 다음 제4자 물류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못 푼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봐야 이런 어려운 문제는 10% 정도일 것이다. 제4자 물류. 물류에 있어서 1자 물류, 2자 물류, 3자 물류, 4자 물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미 다 몇 번에 걸쳐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4자 물류는 3자 물류에다가 플러스 컨설팅까지 하는 업무다. 그런데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겁니다. 이런 개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자 물류는 공급망의 일부 활동을 관리하는 것이다. 벌써 아니죠. 일부 활동만을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전반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것만 아니지 생산을 빼고 나머지의 거의 모든 것에 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류인데 컨설팅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제 1번은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4자 물류 공급자는 광범위한 공급망의 조직을 관리한다. 맞습니다. 제4자 물류의 핵심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제4자 물류는 3자 물류의 기능에다 컨설팅 업무까지 추가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제4자 물류의 특징과 역할을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제4자 물류는 통합적이다. 포괄적이다. 3PL의 보관, 운송 등 물류 대행 기능에 더해서 IT, 컨설팅, SCM, 통합관리죠. SCM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략적 파트너다. 단순히 물건 실어주는 배달원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단순한 물류업체가 아닌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까지 돕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물류다. 첨단 기술을 활용, 로보틱스,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 주요 서비스, 입고, 보관, 포장, 운송, 고객 응대, CS까지 고객의 주문 처리 전 과정을 대행해주는 풀필먼트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게 4자 물류란 말이에요. 이 풀필먼트라는 게 어떤 겁니까? 생산해서 주면 나머지 모든 CS까지 고객 불만 처리까지 다 응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어디입니까? 쿠팡만 해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고에다가 입고시켜 놓으면 거기서 보관하고 포장하고 쿠팡이 다 포장해서 보냅니다. 운송하고 CS까지 다 해준단 말이에요. 고객의 불만 처리까지 다 처리해줘요. 이렇게 되는 이제 세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적합한 시장, 소량의 다양한 상품을 파는 이커머스 업체에게 유용하다. 이게 4자 물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쿠팡이 경영 컨설팅까지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4자 물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떤 의미에서 고객 응대까지 해준다는 점에서 보면, 그죠? 보관, 포장, 운송, 고객 응대까지 해준다는 점에서 보면 거의 4자 물류 쪽에 가까워지고 있고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당 부분 컨설팅까지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자 물류에 대한 설명으로 공급망의 일부 활동이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광범위한 공급망 조직 이렇게 이제 나와야 이게 맞는 답이 되겠죠. 14번입니다.
화물의 수송 배송의 활동의 3단계에서 물류 정보 처리 기능의 내용이 아닌 것은 화물의 수배송 활동 3단계, 아까도 보았지만 이 활동 3단계를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PDS로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plan, do, see, 계획, 결정, 선정, 이런 단어가 나오면 1단계 플랜 단계입니다. do, 실행, 이런 말이 나오면 실행과 관계되는 거, 그러니까 배차, 하차, 이런 실행과 차에 싣고 운반하는 실행과 관계되는 게 나오면은 2단계 do입니다. 그 다음에 C는 통제, 분석이죠. 다 해보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분석자, 통제자, 검증, 이런 말이 나오면 C단계입니다. 3단계입니다.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송, 잘못된 거 분석, 틀리게 배달한 거 이 말이죠. 오송 분석, 교차 수송 분석, 사고 분석, 요 분석자가 나오면 다 뭐다? 3단계입니다. 해보고 계획하고 플랜, 해보고 두, 그 다음에 검토해 보는 겁니다. 분석해 보는 겁니다. 이게 3단계죠. 운임 분석, 용기 분석, 이 분석이니까 뭐예요? 3단계. 운임 계상, 차량 적재 효율 분석, 차량 가동률 분석 다 뭐예요? 3단계. 수송 수단 선정, 수송 경로 선정, 결정, 선정, 계획, 이건 다 뭐죠? 1단계 플랜. 물류 정보 처리 기능의 수송 배송 활동의 3단계에서 쉽게 말하면 3단계 통제의 물류 정보 처리 기능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3단계가 아닌 것은 지금 그걸 물었네요. 이건 다 지금 3단계죠. 3단계. 3단계가 아닌 것은, 수송수단 선정하고 수송 경로 선정은 뭐죠? 이건 1단계죠. 의사결정하는 단계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두 문제는 나오니까요. 이 정도의 문제는 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물의 수배송의 활동 각 단계는 계획 단계, 실시 단계, 통제 단계입니다. 계획 단계를 아까 플랜, 실시 단계를 do, 통제 단계, 분석 단계를 see, 이렇게 이제 했죠. 계획 단계는 1단계다, 플랜 단계다. 죄송합니다. 수송수단의 선정, 결정, 계획, 설계, 이런 말이 나오면 다 뭐다? 1단계다. 그 다음에 배차 수배, 화물 적재, 싣고, 배송 지시, 발송 정보 착하지 연락, 반송 화물 정보 처리, 화물 추적 파악, 이런 다 지금 화물을 싣고 가고 오고 잘못된 것이 다시 돌아오고, 이건 다 뭡니까? 실시 단계, 2단계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운임도 계산해보고, 차량 적재 효율도 분석해보고, 차량 가동률은 어떤지 분석해보고, 반품 운임 분석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보겠죠. 요거는 3단계다. 그래서 화물의 수송 배송 활동 3단계에서, 즉 통제 단계에서의 물류 정보 처리 기능이 아닌 것은, 그러면 4번, 요것은 1단계다. 그 다음에 요것은 다 3단계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최종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료 공급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내 각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공급망인 전체 물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공동 전략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이게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키워드만 찾을 수 있어도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키워드는 요 공급망입니다. 공급망. 그래서
앞에서 어느 지점까지 오는 공급망,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느 지점으로 가는 또 공급 체계,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공급 체계, 이러한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말 자체가요. 최종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료 공급자로부터 최종 소비자 이르기까지 공급망, 원료에서 제품 생산해 가지고 생산된 것을 판매해서 최종 소비자에까지 이르는 이 단계에서의 이 모든 단계들의 물류가 존재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의 이 공급망 이 말입니다. 내의 각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급망 전체 물자 흐름, 여러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 이런 말이죠. 이걸 원활하게 하는 공동 전략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걸 소위 말해서 SCM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공급망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다, 전혀 모르겠다 하더라도 우선 찾는 방법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키워드 찾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망, 그 다음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것은 원료 가지고 제품 만들어 가지고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공급망이 있구나. 그리고 각 기업 간에도 이러한 협력 관계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러한 물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공동 전략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대강 두드려 잡아서라도 공급망 관리구나, 이렇게 맞출 수 있으면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임에도 문제 자체에서 답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망 다 읽어보니까 공급망에 관한 내용이다. 정답은 공급망 관리가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GPS, 범지구 추기 시스템.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GPS라고 주지 않고 GPS 범지구 추기 시스템의 장점이 아닌 것은 사전 대비를 통해 각종 재해를 회피할 수 있다. 공중에서 온천 탐사가 가능하다. 야간은 운행하는 차량의 목적지를 찾을 수 없다. 대도시의 교통 혼잡 시 차량에서 도로 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문제도 어려워 보이지만 답은 그냥 주는 거죠. 다들 GPS 이용하시니까. GPS 이용하시면 어떻습니까? 야간이라고 못 찾아갑니까? 다 찾아가잖아요. 근데 야간에 운행하는 차량의 목적지를 찾을 수 없다니까 틀린 것이죠. 정답은 그냥 보이는 것이고요. GPS를 이용해서 어떻게 사전 대비를 통해 재해를 예비할 수 있냐. 이 범지구 추기 시스템을 가지고 뭐합니까? 지금 태풍이 필리핀 쪽에서 어느 쪽으로 북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스쳐갈 것인가, 이런 거 다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 대비를 할 수 있죠. 공중에서도 온천 탐사가 가능합니다. 대도시 교통 혼잡 사량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GPS로 야간에도 목적지를 다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17번입니다. 물류의 목표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제품의 품질 향상, 제품의 가격 차이, 서비스와 비용 절감, 물류 체계의 단순화. 물류가 아무리 포괄적이라고 하더라도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가지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류는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에게까지 연결해주는 단계에서 존재하는 것이 물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품질 향상이라든가 가격 차이는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죠. 생산 단계에서. 물류가 여기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품질 향상, 가격 차이 여기까지는 아니고, 다음에 물류 체계의 단순화, 틀렸다고는 알 수 없지만 이거보다 더 적절한 것이 있죠. 서비스와 비용 절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봐야지, 물류 체계를 단순화했다는 것만 가지고 가장 적절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최상의 서비스를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그 집 문 앞에까지 소비자가 쓸 수 있는 단계까지 갖다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와 비용 절감이 가장 적절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의 목표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비스와 비용 절감입니다.
제품의 생산에서 유통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한 곳으로 연결한 첨단 컴퓨터 시스템은 아까 문제 봤죠? GPS를 할 때 봤죠? 답은 뭡니까? CALS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유통 폐기에까지 전 과정이 된 정보입니다. CALS는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 Cycle Support. 그래서 제품 생산에서부터 라이프 사이클, 다 쓰고 폐기되기까지의 계속되는 어떤 서포트, 운영 체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사후관리, 폐기까지 모든 과정의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공유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및 전략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에서 유통 폐기까지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으로 연결한 컴퓨터 시스템은 CALS입니다. TRS는 주파수 공영통신이고 GPS는 범지구 측위 시스템이며 SCM은 공급망 관리입니다. 19번입니다. 화물운송 정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대표적 수배송 관리 시스템으로 터미널 화물 정보 시스템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터미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터미널을 두겠죠. 이 터미널 화물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정보를 전산 시스템으로 수집 관리 공급하는 종합정보 관리 체계이다. 맞죠? 주문 상황에 대해 적기 수배송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2번을 자세히 2번이 정답인데 자세히 보시면 최적의 수배송 계획을 통한 생산 비용을 절감하려는 체계이다. 이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생산 비용이 틀렸죠. 지금 여기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 물류를 배송하는 화물 운송입니다. 이게 생산 비용이 아니라 어떤 비용이 되겠습니까? 수송 비용 절감이죠. 그래서 생산 비용이 아니라 수송 비용 절감입니다. 시험장에서 이걸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이렇게 틀리라고 좀 문제를 낸 거죠. 최적의 수배송 계획을 통한 생산비용,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생산비용 절감 체계가 아니라 수송비용 절감이다.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생산비용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송비용을 절감해 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화물 운송 정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최적의 수배송 계획을 통한, 여기까지는 맞죠? 그걸로 줄어드는 것은 생산 비용이 아니라 수송 비용의 절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고 정답입니다. 20번입니다. 제조 공장과 물류 거점 간의 장거리 수송으로 컨테이너 또는 팔레트를 이용 유닛화되어 일정 단위로 취합되어서 수송하는 것은, 이 문제도 풀려고 하시면은 몇 가지 키워드를 잡으셔야 됩니다. 제조 공장과 물류 거점 간의 장거리 수송이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나 팔레트를 이용해서 유닛화 시켜가지고 한 묶음 이런 식으로 유닛화 시켜가지고 취합되어 수송한다. 아까도 이걸로 이제 우리가 하나의 터미널을 이렇게 보았지만 어떤 물류 시스템에서 전국에 몇 개의 터미널이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갖다 부려주고 여기다 갖다 부려주고 여기다 갖다 부려주고, 그래서 여기서 또 일정 지역을 이렇게 전부 커버하는 이런 형태라는 거죠. 물류 거점 간의 장거리 수송으로 그러니까 컨테이너나 팔레트 싣고 가는 거죠. 이렇게 유닛화 시켜서 이렇게 해서 수송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답이 보입니까? 그렇죠. 간선 수송이죠. 이 간자가 줄기 간자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자란다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줄기에서 또 이렇게 뻗어나가서 또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 줄기에서 이 줄기까지 갖다 주면 여기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요 줄기들을, 마디와 줄기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줄기 간자를 쓰는 거예요. 간선. 그래서 일정한 터미널에 갖다 주면 거기서 이제 배송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간선 수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선이라는 말은 이 간자가 줄기 간자예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줄기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뻗어나간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간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수배송이 이 집들로 이제 전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간선. 여기서 여기까지가 간선이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장거리 수송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갈 때는 주로 컨테이너나 또는 팔레트를 이용해서 유니트화되어지고 갖다 주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풀어가지고 각 이 집들로 이제 배송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의 줄기, 간선 간의 이동, 이걸 간선 수송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줄기가 되는 주요 간선,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는 도시의 동맥과 같은 중심 도로이며 간선 철도는 대도시 연결하는 철도, 이런 것이 간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송을 간선 수송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운송은 포괄적으로 재화가 이동하는 게 운송이고, 배송은 거기서 여러 곳으로 나누어 보내준 것을 배송이라고 하며, 통은 싣고 다니는 거예요. 소화물을 싣고 다니는 거, 소화물의 운송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모든 영업활동을 고객지향적으로 전개하는 서비스 품질의 분류는 상품 품질, 휴먼웨어 품질, 자재 품질, 영업 품질. 이러한 문제도 똑같은 맥락에서 푸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문제가 답이 있다. 그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묻는 것 자체가 영업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잘 몰라도 영업 품질입니다. 상품 활동을 그랬다면 상품 품질이 될 거고, 자재에 대한 어떤 활동 그러면 자재 품질이 될 텐데, 묻는 것이 영업 활동을 어떻게 하냐, 고객 지향적으로 전개하는 서비스 품질이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영업 품질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자체의 워딩에서 답을 찾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2번입니다. 다음 중 공동수송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이걸 오타가 났습니다. 1. 차량과 기사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2. 영업용 트럭의 이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 공동수송이 뭔가를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공동수송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제조회사가 있고 B라는 제조회사, C라는 제조회사, D라는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제조회사는 뭐 예를 들면 합판 회사라고 뭐 해봅시다. B라는 회사는 뭐 볼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해봅시다. C라는 회사는 전자제품, 뭐 하여튼 전자의 어떤 그 자재를 뭐 한다고 합시다. 또 D라는 회사는 또 뭐 어떤 것을. 그런데 이 회사들이 각각 뭐냐면은 이 울산 지역, 뭐 경북 지역, 요 지역에 다 거래처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A 회사가 따로 이렇게 자기 어떤 수송을 하고, B라는 회사도 자기 수송을 하고 하면은 물건 적게 싣고 여기 가야 한단 말이에요. 4톤 트럭에다가 물건 대여섯 개는 좀 한 뭐 20kg 싣고 간다. 이러면은 어떠한 그 수송에 낭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A, B, C, D 회사가 공동으로 우리 트럭 한 대 가지고 공동 수송해 봅시다. 그러면 트럭 한 대에다가 기사 1명 가지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하차는 여기서 한다고 보시면, 하차는 여기서 한다고 보시면, 상차는 또 여기서 출발지에서 해주고, 그러면 기사 한 명 가지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물건을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다 싣고 가서 이쪽을 갖다 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공동 수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과 기사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겠죠.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차량 4대가 다녀야 될 것을 한 대가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혼잡 완화하고 환경오염 방지할 수 있겠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2번이 정답이에요. 영업용 트럭의 이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게 영업용 트럭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트럭 한 대 가지고 4개 회사가 공동 수송을 하는데 오히려 영업용 트럭을 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영업용 트럭의 이용 중대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기 배송을 하는데 다만 이렇게 공동 수송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수송이 무엇인지 한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 기업이 물류의 효율성 및 비용 절감을 위해서 시설과 장비와 인력과 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물류 공동화의 한 형태이다. 특히 배송과 관련해 하나의 차량으로 여러 화주의 화물을 함께 실어서 운송하기 때문에 운송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물류비 절감, 교통량 감소, 물류 서비스 개선, 자원 효율성 증대. 왜 물류 서비스 개선이겠어요? 몰아서 한 번에 갖다 주는데 이렇게 가니까 필요할 때마다 갖다 줄 수가 있어요. 소량 화물이라 하더라도 여러 기업이 물량을 모아서 주기 때문에 그 회사로 볼 때는 전에는 2달에 한 번씩 갖다 줬는데 왜? 물량이 안 차니까. 근데 이제는 보름에 한 번씩 갖다 준단 말이에요. 공동 수송으로 하니까. 자원의 효율성 증대. 그런데 장점만 있냐? 단점도 있다라는 거죠. 문제점도 있고. 그 단점은 뭐냐? 운영상의 복잡성이 있다. 참여 기업 간의 이해관계 조정도 있고요. 공동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화물 혼재.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함께 싣다 보니까 그래서 합판하고 볼트하고 뭐 무슨 자재하고 그러니까 보관이나 포장이나 파손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책임 소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보 공유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공동 수송의 예시에는 기업 간 공동 배송, 특정 지역에 여러 납품처를 둔 기업들이 물량을 모아서 공동 배송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다시 한번 보면요. 공동 수송의 장점,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영업용 트럭과는 관계가 없죠. 이것은 영업용 트럭이 아닙니다. 공동 수송이라는 것 자체가 자가 배송인데 다만 여러 회사들이 같은 지역으로 가는 물류를 모아서 함께 배송한다. 그래서 공동 수송입니다. 23번입니다. 고객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약속기를 정확하게 준수하는 신뢰성, 사고 발생 시 보상해주는 보상 금액의 액수, 고객의 말을 경청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커뮤니케이션, 의뢰하기가 쉽고 빠른 전화 응대 편의성. 정답은 그냥 눈에 보이죠. 사고 발생 시 보상해주는 보상 금액의 액수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서비스 기준을 평가하는 품질 평가의 기준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물류 시스템의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운송, 화주, 유통가공, 하역. 물류 시스템, 단순히 물류만 보면 되죠. 이 물건이 주인이 누구냐, 화주를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물류만 보고 하면 되죠. 운송, 유통가공, 하역. 정답은 2번이죠. 근데 이제 유통가공이 여기에 속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류 시스템에서 유통가공이라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농수산물인데요. 여기서 농부가 밭에다가 뭐라고 할까, 뭐 양파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감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것을 심었습니다. 이 생산이죠. 근데 이제 밭대기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갖고 가서 세척해서 포장해서 적은 단위로 다 포장을 하죠. 이래가지고 이제 배달까지 합니다. 이것이 유통 과정입니다. 세척해서 포장하는 이러한 단계가, 이런 단계까지도 물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에서의 유통 가공이란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싣고 내리고 하는 거 하역, 이건 다 물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그러면 여기서는 화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시스템의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은 물류 시스템은 아니죠. 물류 시스템은
단순한 물류 그 자체인데 유통 가공까지도 물류 시스템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물 자동차 운송의 효율성 지표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냥 답은 보이죠. 화물 자동차 운송하고 실업률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이러한 내용도 다른 문제로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동률이란 무엇입니까? 일정 기간 동안 실제 화물 운송을 위해 차량이 가동된 일수. 한 달 동안에 물건 싣고 다닌 것은 10일밖에 아니다. 그러면 30분의 10, 즉 3분의 1이 되겠죠. 가동률은. 공차거리율, 전체 주행거리 중 화물을 싣지 않고 이동한 빈차 상태의 주행거리. 하루에 380km를 떼는데 물건 싣고 간 거리는 38km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전부 다 빈차, 공차로 다녔다. 그러면 공차 거리율은 얼마가 되겠느냐? 물건 싣고 다닌 게 38이면 나머지는 10%면 나머지는 90%는 뭐죠? 공차로 다녔다. 이 공차입니다. 빈차로 다녔다. 빈차로 다닌 율은 90%다 이 말이죠. 적재율, 운송수단, 트럭, 컨테이너 등의 화물을 얼마나 꽉 채워 실었느냐. 다니긴 다녔는데 4톤짜리 화물 자동차에 싣고 다닌 것은 맨날 1톤만 싣고 다녔다.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25%가 적재율이 되는 거죠. 적재율은 꽉 채우지 못하고 25%만 싣고 다녔다. 이게 적재율이라는 겁니다. 네, 문제집과 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소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